아니,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애가 조카가 아니라 당신 애였다고? 오늘 사연은 이서영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네요. 이제 제 나이도 60 초반이 되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했지만 성실하다고 믿었던 최태준과 결혼했어요. 그날 부모님께 태준 씨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의 부모님 얼굴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서영아,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 내가 고생할 텐데. 하지만 저는 굳은 의지로 태준 씨를 선택했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후에는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내조했고, 친정의 도움으로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힘들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안쓰러웠고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태준 씨에게는 최미연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미연이도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오빠와 함께 살아왔다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태준 씨의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놀랐어요. 미연이는 그때 이미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거든요. 미혼모라고 했죠. 누가 아버지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비밀이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고 했고 저는 그저 불쌍한 시동생이라 생각하고 친동생처럼 아끼며 지냈습니다. 사실 미연이는 제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댁 식구가 없어 외롭기도 했는데 미연이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미연이와 태준 씨는 참 허물없이 지냈어요. 가끔은 그 모습이 남매 사이라기보다는 너무 친밀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함께 의지하며 살아온 남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세월이 흘러 태준 씨는 60 중반의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미연이는 50 초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준 씨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주던 남편이 이제는 저를 무시하고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연이에게는 더 살갑게 대하고 무슨 일이든 미연이의 의견을 먼저 묻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 사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태준 씨와 미연이는 마치 부부처럼 어떤 일이든 함께 결정하고 저는 그저 방관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냉랭해졌고 때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준 씨와 미연이었죠. 둘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때 미연이가 태준 씨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모습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남매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이 좁아진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오래된 습관일 거라고 서로 의지하며 자란 남매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먼저 이야기하던 태준 씨가 이제는 모든 일을 미연이와 먼저 상의해요. 심지어 우리 부부의 일까지도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요즘 왜 그렇게 미연이랑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는 말도 없이. 물어봤더니 태준 씨는 짜증을 내더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 동생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일축해버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자꾸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죠. 어느 날은 태준 씨의 휴대폰이 울려서 제가 대신 받았는데 미연이더군요. 통화 내용이 너무 친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는 저에게 통화를 바꿔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오빠, 오늘 저녁에 봐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태준 씨에게 전했습니다. 미연이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태준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는 미연이를 만나러 나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미연이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냥 회사 일이야. 미연이가 요즘 사업 구상을 하나 하고 있어서 태준 씨의 대답이 썩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미연이가 사업 얘기를 한다면 저에게도 조언을 구할 법한데 요즘은 저를 완전히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명절 때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친척들이 모였는데 미연이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음식을 내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심지어 제가 해야 할 역할까지 다 가로채는 듯 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미연이를 보며 동생이 참 착하네요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태준 씨가 그런 미연이의 행동을 오히려 장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들고 나오면 서영아, 그냥 앉아 있어. 미연이가 다 할 테니라며 저를 주방에서 내쫓는 시기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손님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태준 씨와 미연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지만 밤새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부부가 긴 하루를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몇 달 후 태준 씨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볼 거라고요. 그런데 출발하기 이틀 전쯤 미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는 태준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자기도 베트남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빠 혼자 가면 걱정되잖아. 내가 통역도 좀 도와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게다가 태준 씨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 굳이 통역이 왜 필요할까 싶었죠. 나도 같이 갈까요? 순간 제 말에 태준 씨와 미연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당신은 여기 있어. 어차피 금방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 후로 셋째 날, 그러니까 남편과 미연이가 베트남에 가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태준 씨가 예약해둔 호텔 이메일 영수증을 보게 됐는데 객실이 단 한 개였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이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메일이 잘못 온 걸까? 아니면 호텔에서 실수를 한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해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최태준 씨의 예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최태준님 예약이 확인됩니다. 킹사이즈 베드 객실 1개, 투숙객 2명이시고요. 최태준님과 최미연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생이라면서 왜 한 방을 써야 하지? 게다가 킹사이즈 침대 하나뿐인 방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충동적으로 저는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묵고 있다는 호텔 주소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제가 평생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불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고 곧장 그 호텔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혹시 태준 씨와 미연이를 만날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태준 씨의 부인입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방에 계신가요? 리셉션에서 일하는 직원은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방에 안 계신 것 같네요. 혹시 두 분이 언제 나가셨는지 아세요? 아침 식사 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돌아오세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초조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저녁 6시쯤 호텔 입구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태준 씨와 미연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인처럼 손가락을 서로 깍지 끼고요. 미연이가 태준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태준 씨는 미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남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내야 했어요. 남편과 미연이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먼저 이야기하던 태준 씨가 이제는 모든 일을 미연이와 먼저 상의해요. 심지어 우리 부부의 일까지도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요즘 왜 그렇게 미연이랑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한테는 말도 없이. 물어봤더니 태준 씨는 짜증을 내더군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 동생인데.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일축해버리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예민한 건지 자꾸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됐죠. 어느 날은 태준 씨의 휴대폰이 울려서 제가 대신 받았는데 미연이더군요. 통화 내용이 너무 친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는 저에게 통화를 바꿔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오빠, 오늘 저녁에 바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말을 태준 씨에게 전했습니다. 미연이가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태준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태준 씨는 미연이를 만나러 나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미연이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그냥 회사 일이야. 미연이가 요즘 사업 구상을 하나 하고 있어서. 태준 씨의 대답이 썩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연이는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미연이가 사업 얘기를 한다면 저에게도 조언을 구할 법한데 요즘은 저를 완전히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명절 때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친척들이 모였는데 미연이가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음식을 내오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심지어 제가 해야 할 역할까지 다 가로채는 듯 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런 미연이를 보며
동생이 참 착하네요라고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더 이상한 건 태준 씨가 그런 미연이의 행동을 오히려 장려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들고 나오면 서영아, 그냥 앉아 있어. 미연이가 다 할 테니라며 저를 주방에서 내쫓는 시기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손님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에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태준 씨와 미연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저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지만 밤새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부부가 긴 하루를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몇 달 후 태준 씨가 갑자기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볼 거라고요. 그런데 출발하기 이틀 전쯤 미연이가 우리 집에 와서는 태준 씨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자기도 베트남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오빠 혼자 가면 걱정되잖아. 내가 통역도 좀 도와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이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게다가 태준 씨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데 굳이 통역이 왜 필요할까 싶었죠. 나도 같이 갈까요? 순간 제 말에 태준 씨와 미연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태준 씨가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아. 너는 여기 있어. 며칠 만에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 후로 셋째 날, 그러니까 남편과 미연이가 베트남에 가서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태준 씨가 예약해둔 호텔 이메일 영수증을 보게 됐는데 객실이 단 한 개였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이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이메일이 잘못 온 걸까? 아니면 호텔에서 실수를 한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해 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최태준 씨의 예약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최태준님 예약이 확인됩니다. 킹사이즈 베드 객실 1개, 투숙객 2명이시고요. 최태준님과 최미연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동생이라면서 왜 한 방을 써야 하지? 게다가 킹사이즈 침대 하나뿐인 방을?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충동적으로 저는 베트남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묵고 있다는 호텔 주소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제가 평생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불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고 곧장 그 호텔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혹시 태준 씨와 미연이를 만날까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태준 씨의 부인입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방에 계신가요? 리셉션에서 일하는 직원은 제 말에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방에 안 계신 것 같네요. 혹시 두 분이 언제 나가셨는지 아세요? 아침 식사 후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녁에 돌아오세요.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초조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저녁 6시쯤 호텔 입구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태준 씨와 미연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연인처럼 손가락을 서로 깍지 끼고요. 미연이가 태준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태준 씨는
미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남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내야 했어요. 남편과 미연이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베트남에서 돌아온 뒤 저는 남편과 미연이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추궁해봤자 둘이 짜고 거짓말을 할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남편의 서재는 평소에 제가 정리해주는 곳이었기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미연이에 관한 서류들이 있었어요.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부, 그리고 몇 가지 법적 서류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미연이의 출생증명서가 두 개였던 거죠. 하나는 매우 오래돼 보였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새로워 보였어요. 두 서류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 생년월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름도 약간 달랐고요. 한 서류에는 최미연이 아닌 김미연으로 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출생증명서가 두 개인 거죠? 게다가 내용도 서로 다르고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제가 본 건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늘 잠겨둔 서랍에 보관해 온 것이었죠. 그 안에는 태준 씨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있었어요. 사진들을 넘기다 보니 25살쯤으로 보이는 태준 씨와 18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젊은 시절의 미연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결코 남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태준 씨가 미연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둘이 키스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확실히 연인 사이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첩 제일 뒤에서 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미연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고 태준 씨가 그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미연이는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건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 저와 태준 씨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미연이는 태준 씨의 동생이 아닌 연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미연이의 아이는 태준 씨의 아이였던 겁니다. 저는 40년 동안 완벽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의 컴퓨터도 살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기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죠. 이메일함을 뒤져보니 미연이와 주고받은 수많은 이메일이 있었어요. 그 내용들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언제쯤 정식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요? 방해꾼 없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날이 기다려져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걸 정리할 거야. 너랑 정식으로 살 수 있게. 이메일 내용들을 읽으며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제가 그저 방해물에 불과했던 거죠. 태준 씨의 진짜 사랑은 항상 미연이었던 겁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태준 씨가 미연이에게 몰래 부동산과 재산을 증여한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으로 미연이에게 아파트를 2채나 사줬더군요. 그것도 제 이름을 위조해서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연이가 출산했던 병원의 진료 기록이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이의 아버지 이름이 최태준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진료 기록은 30년도 더 된 것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모으고 나니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미연이는 태준 씨의 동생이 아니라 30년이 넘게 지속된 내연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태준 씨가 저와 결혼한 후에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었죠. 심지어 미연이를 자신의 동생이라 속이고 우리 가정에 들여와 제 눈앞에서 그 관계를 이어온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남편과 미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태준 씨는 출장이 잘 됐다며 기뻐했고 미연이는 평소처럼 자주 우리 집에 들락날락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 모든 대화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말들, 눈빛 교환, 우연을 가장한 접촉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죠.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요. 어느 토요일 저녁 태준 씨는 미연이를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평소처럼 셋이서 저녁을 먹자고 했죠.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바로 제가 모든 것을 폭로할 날이었습니다. 미연이가 도착하고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태준 씨와 미연이는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듣고만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한잔할까요?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어떤 진실을 알게 된 날이죠.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경직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사진들, 서류들, 이메일 프린트물, 모든 것을 다요. 이게 다 뭐죠? 태준 씨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실이에요. 두 사람의 진짜 관계에 대한 진실이죠. 미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태준 씨는 화를 내려 했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연아 아니 김미연이라고 불러야 할까? 너가 태준 씨의 동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 너는 그냥 내 연녀였고 네 애도 태준 씨 아이지. 너희 두 사람은 날 40년 동안 속여왔어. 난 바보였어. 40년 동안 당신들이 남매라고 믿었으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참고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모든 걸 꺼내놓아야 했으니까요. 태준 씨와 미연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미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영 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게 오해처럼 보여? 병원 기록에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최태준으로 나와 있어. 이것도 오해야? 태준 씨가 나서려 했지만 내가 사진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둘이 키스하는 사진이 있는 페이지였어요. 이것도 설명해봐. 어떻게 남매가 이럴 수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 씨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연이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던 온화하고 다정한 표정은 사라지고 냉랭하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래, 맞아. 우린 사랑하는 사이야. 넌 그냥 바보처럼 속고 있었을 뿐이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까지 섞여 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껴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준 씨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서영아, 이제 와서 어쩌겠어? 난 항상 미연이를 사랑했어.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럼 왜 나랑 결혼한 거예요? 왜 나를 40년 동안 속인 거죠? 태준 씨는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안의 돈과 배경이 필요했으니까. 미연이와 아이를 키우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어. 내 집이 부자니까 딱 맞는 조건이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그저 내 가족의 재산을 위해 나를 이용했다니. 게다가 그동안 내가 아낌없이 지원해준 돈으로 내 연녀와 아이를 키웠다니. 이건 배신을 넘어선 잔혹함이었어요. 내가 미연보다 나를 더 잘 챙긴 적이 있긴 해. 난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지겨웠어. 태준 씨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모든 세월,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미연이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알았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하고 물러날 건가요? 그게 최선일 텐데. 그 말에 무언가가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을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물러나라고?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아?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좋아. 내가 바보 같았던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태준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한다고? 너 혼자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두고 봐요. 태준 씨, 당신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분명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내 뒤에서 미연이와 태준 씨가 무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상관없었어요. 이제 내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울음이 멈추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들이 나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제일 먼저 친정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오빠는 즉시 나를 만나자고 했죠. 서영아,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사기에 가까워. 태준이 너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도 있을 거고, 우린 법적으로 최대한 싸울 거야. 오빠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위해 친정과의 관계도 소원했었는데, 이제 다시 가족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어요.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건 충분한 증거입니다. 불륜 관계뿐만 아니라 재산 횡령, 서류 위조까지. 최태준 씨와 최미연 씨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한편 태준 씨는 계속해서 내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아, 그냥 조용히 물러나. 아니면 너도 편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것들을 생각해봐.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협박이 내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죠. 태준 씨,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당신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들과 함께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그동안 태준 씨가 미연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어요. 또한 태준 씨의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일들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태준 씨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미연이에게 부동산을 사줬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연이의 계좌로 입금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불법이었어요. 더욱이 태준 씨의 회사는 제 친정아버지의 투자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회사의 상당 지분은 우리 가족이 소유하고 있었죠. 첫 번째 법적 조치로 저는 태준 씨가 미연이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한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즉시 이를 승인했어요. 그 결과 미연이가 가지고 있던 두 채의 아파트와 고급 외제차, 그리고 수십억 원의 예금이 모두 묶이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태준 씨의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우리 가족의 지분을 근거로 경영권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주주총회를 요청했어요. 또한 태준 씨의 횡령 혐의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이 된 거예요. 미연이에게 몰래 증여했던 재산은 모두 제게 돌아왔어요. 법원은 태준 씨가 제 이름을 위조해 진행한 모든 증여와 거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준 씨가 미연이에게 준 두 채의 아파트, 고급 외제차,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현금과 보석까지 모두 제게 돌아왔어요. 더욱 중요한 건 태준 씨의 회사 경영권 문제였습니다. 제 친정에서 투자한 돈으로 시작된 회사였기에 우리 가족이 가진 지분이 상당했어요. 그동안 태준 씨는 저를 무시하고 제 가족의 권리를 침해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회사의 지분 소유권이 제 가족에게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태준 씨의 회사 자금 유용과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태준 씨와 미연이는 당황했어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미연이는 재산이 묶이자 태준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태준 씨도 이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이사회에서는 태준 씨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주주들은 그의 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조치와 동시에 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어요. 바로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요. 오빠가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다음 날 신문과 온라인 뉴스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명 기업 회장의 충격적인 스캔들 아내 몰래 30년간 이중생활. 친동생이라던 여자가 사실은 내연녀였다.
아내의 재산으로 내연녀에게 수십억 원 증여 의혹. 이 기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람들은 그 회장이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곧 태준 씨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급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편 미연이의 과거도 파헤쳐졌습니다. 알고 보니 미연이는 과거에도 여러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어요. 특히 재력 있는 남자들을 노렸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죠. 그녀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위험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유명 기업가들 사이에서 위험한 유혹자로 알려진 김미연. 여러 유부남을 유혹해 재산을 노린 전력 드러나 불륜 상대와 짜고 가짜 동생 신분으로 위장해 40년. 이런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미연이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더 이상 그녀가 다른 부유한 남성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막혔습니다. 태준 씨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으니 그의 앞날은 암담했죠. 최태준 회장, 경영진에서 정격 해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본격화. 주가 폭락으로 기업 위기, 주주들 집단 소송 준비. 미연이는 더 이상 태준 씨에게 의지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재력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명이 퍼진 후로는 누구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제가 돌려받은 재산 때문에 그녀가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죠. 한편 미연이의 아들도 이 모든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이 태준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공개될 줄은 몰랐던 거죠. 결국 그도 미연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태준 씨가 미연이에게 빼돌린 재산은 모두 돌려받았고 회사의 경영권도 우리 가족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제 태준 씨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태준 씨는 구속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선처를 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초라한 모습이 된 태준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서영아, 제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한때는 그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준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태준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미연이도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오래 꾸며온 거짓말과 배신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그들이 저를 바보처럼 여기고 이용했던 세월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준 씨와의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과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 덕분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은 대부분 제게 유리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태준 씨의 모든 재산이 저와 제 친정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했고 그가 미연이에게 빼돌린 모든 재산까지 합해 저에게 돌려주기로 판결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느라 미처 몰랐던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서둘러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 하루 일과를 내 맘대로 계획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늘 태준 씨와 가정을 우선시하며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제는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씩 수업을 듣고 집에서도 틈나는 대로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정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태준 씨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가족들과 거리가 생겼었는데 이제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주말마다 점심을 먹고 조카들과도 자주 만나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서영아, 너 요즘 표정이 달라졌더라. 정말 행복해 보여. 오빠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미소가 자연스럽게 번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어요. 태준 씨의 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정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내조했던 덕분에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고 오빠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자와 자산 관리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났어요. 그는 저보다 몇 살 어린 대학 교수였는데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기투합해서 함께 미술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 만났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어요. 서영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와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인연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미연이와 태준 씨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미연이는 그동안의 호화로운 생활이 무너지면서 어딘가로 떠났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들이니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 그림 중 몇 점이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작은 전시회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시회 오프닝에 많은 지인들이 와주었고 그들의 축하를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호텔 루프톱 레스토랑에서 축하 디너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와인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전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로 이끌어준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태준 씨와 미연이의 배신은 너무나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로 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마저 즐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제가 원하는 대로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거예요. 호텔 테라스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으로의 인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 불빛들처럼 저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이 제 빛을 바라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이서영의 인생.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스스로에게 건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마음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진실과 행복이 가득한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비록 늦게 찾은 자유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